2차 시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강의 주제는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입니다. 그리고 목차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하나는 광고가 극복해야 되는 장벽,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 종류입니다. 우리가 1차 시에는 이 광고가 소비자를 설득해서 제품을 판매하려면 뛰어넘어야 되는 장애물인 이 5가지 요소에 대해서 클러터부터 불신 경시까지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또 1차 시에 크리에이티브 소구의 종류 중에서 공포 소구, 유머 소구, 성적 소구 이렇게 3개를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패러디부터 여러 소구의 결합까지 총 7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패러디부터 학습을 하겠습니다. 정의부터 살펴봅니다. 이 패러디가 무엇인가? 여기 정의를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실 때 이렇게 입만 움직이시면 이렇게 공부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꼭 머릿속으로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패러디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원작을 풍자나 해악, 유머 등을 사용하여 재구성, 재창조하는 것. 네, 잘 읽으셨습니다. 이 패러디는 원작을 활용을 합니다. 이 원작이라는 것은 사람들한테 이제 잘 알려지고 어느 정도 인기도 끈 명화라던가 아니면은 소설, 영화, 아니면은 어떤 유명한 인물이나 사건, 때로는 이제 광고, 이런 원작을 가져다가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이제 해체를 했다가 거기에 유머라던가 해악, 풍자 이런 것들을 가미를 해서 다시 새롭게 재창조하는 것, 이것을 패러디라고 정의를 합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의 린다 허천 교수는 패러디 이론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는데 거기서 패러디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봐주세요. 자, 패러디는 반복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자, 자세히 한번 봐주세요. 그냥 반복이 아니고 패러디는 차이를 가진 반복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왜 린다 허천 교수가 이렇게 정의를 했냐면 패러디는 원작을 갖다 써요. 그러니까 반복이죠. 그런데 그걸 그대로 갖다 쓰는 건 아니고 여기에 유머라던가 해악, 풍자 이런 거를 가미를 해가지고 다시 새롭게 재창조를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작과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패러디는 반복인데 차이를 가진 반복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저는 린다 허천 교수의 이 정의도 패러디의 핵심을 잘 포착한 정의라고 판단이 되어서 함께 이 정의도 제시를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좋은 패러디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패러디 소구를 이용해서 광고를 창작하실 때 다음은 3개의 요소를 고려해서 광고를 만드신다면 효과를 높이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좋은 패러디의 조건으로는 원작의 공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즉, 패러디 소구를 이용해서 광고를 창작할 때는 소비자가 딱 봤을 때 뭘 갖다 썼구나 이렇게 바로 원작을 알아챌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원작을 소비자가 알아채지 못하면 효과가 반감이 돼요. 패러디는 얼마나 많은 소비자가 그 원작을 알아채느냐가 관건입니다. 그 원작을 알아봐야지 거기서부터 이 패러디로 인한 인지도 상승이라던가 긍정적인 이미지 향상, 이런 좋은 광고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원작을 모른다. 그러면 패러디 소구를 활용했을 때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알아채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원작을 공개하지 않고 감춰버리면 이거는 곧 모방, 표절이 돼버려요. 그래서 원작의 공개 여부는 패러디와 그리고 모방, 표절, 이것을 이제 구분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례 하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회사 프린스의 청키 스파게티 소스 광고입니다. 그 광고는 이제 이런데요. 여러분들, 이 원작이 무엇인 것 같나요? 딱 봤을 때 원작을 알아채실 수 있었을 겁니다. 원작이 뭐죠? 원작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원작입니다. 사람들이 원작을 바로 알아챌 수 있게끔 이 명화의 배경이라던가 이 모델을 잘 활용을 했죠. 그래서 원작을 감추려고 하지 않고 원작을 공개하려고 애를 썼어요. 이 프린스 회사의 청키 스파게티 소스 광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원래 이 프린스가 그
출시하던 스파게티 소스는 이 왼쪽의 소스였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출시가 되던 그 제품이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기존 제품보다 맛도 한층 강화되고 영양도 한층 강화된 이 청키 스파게티 소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덩어리도 든 그런 제품이었어요. 이러한 제품의 특성을 소비자들한테 잘 알기 위해서 이 모나리자를 좀 이렇게 통통하게 묘사한, 살찐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만 보더라도 이 청키 스파게티 소스가 어떤 제품이구나 이렇게 바로 알 수 있게 유도를 한 것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패러디를 이용할 때는 원작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바로 알아차릴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패러디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좋은 패러디의 조건으로는 원작의 창의적인 해체 및 재구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패러디는 원작을 갖다 써요. 근데 그걸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아닙니다. 이걸 이제 해체한 후에 여기에 창의성 이런 걸 가미해가지고 새롭게 재창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원작을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 그건 모방이죠. 근데 패러디는 그냥 갖다 쓰는 게 아니고 거기에 독자성을 가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패러디는 모방을 창의적으로 극복하려고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례 하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연 공익 광고인데요.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원작이 무엇일까 한번 추측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광고냐면 이 광고입니다. 이 광고는 이제 광고회사 키스가 시작을 했고요. 2003년 뉴욕 페스티벌에서 은상을 받았던 광고입니다. 여러분, 한번 봐주세요. 이 광고의 원작은 무엇인가요? 뭐죠? 원작은 네, 매튜 베리우 소설 피터팬입니다. 그런데 이 피터팬을 그냥 그대로 갖다 쓰지 않았죠. 이걸 창의적으로 바꿨습니다. 매튜 베리우 소설 속에서 피터팬은 어떤 존재인가요? 항상 늙지 않고 어린아이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는 젊음의 상징이죠. 그런데 그 피터팬이 여기에서는 이렇게 늙은 존재로 묘사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세히 보시면 오른손에 담배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담배를 이렇게 폈더니 이 젊음의 상징인 피터팬조차 이렇게 늙어버렸다라고 하면서 담배의 해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광고의 오른쪽 상단을 봐주세요. 여러분들, 이게 무엇인 것 같나요? 바로 팅커벨입니다. 이 팅커벨조차 지금 피터팬을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니까 이렇게 이성에게 배척을 당한다, 이런 얘기도 이제 전달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광고는 피터팬을 그대로 갖다 쓰지 않고 이걸 이제 창의적으로 바꿔서 그 가운데서 담배의 해악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패러디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그냥 갖다 쓰는 게 아니라 그걸 독창적으로 바꿔서 표현을 해야 한다는 거, 이걸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세 번째로 또 다른 패러디의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로 풍자, 유머 등을 통한 재미입니다. 원작을 갖다 쓰되 이것을 이제 해체하고 재구성하면서 거기에 풍자, 유머 이런 것들을 가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는 소비자가 웃음이나 즐거움, 재미 이런 걸 느끼게 만들어줘야 그게 좋은 패러디가 되겠습니다. 자, 사례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왕뚜껑 광고 사례인데 지난 2013년 이 왕뚜껑은 다른 광고를 패러디를 했습니다. 어떤 것을 패러디를 했냐면 바로 그때 당시 아주 유명했던 배가 아이언 광고를 패러디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한테 재미라던가 웃음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일단 모델을 개그맨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카피도 좀 유머러스하게 바꿨습니다. 자, 어떤 광고인지 한번 보겠고요. 여러분들이 원작과 비교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광고 하단에다가 원작인 배가 아이언 광고를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러디 광고와 원작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보실 수 있게 했습니다. 참고로 모델은 개그맨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등장한 여성 모델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원작 광고에 등장했던 여성 모델이 패러디 광고에 그대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참고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뚜껑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뜨거운 김을 두려워 안고 견뎌내는 인내와
어떤 시련에도 맛을 지켜내는 책임감, 덜어서 나눠 먹을 수 있는 따뜻함을 가졌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뚜껑은 가장 완벽한 물체입니다. 팔도 앤 왕뚜껑. 네, 이 광고는 이제 패러디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재미나 즐거움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이제 개그맨을 활용하고 카피도 단언컨대 뚜껑은 가장 완벽한 물질입니다. 이렇게 좀 재미있게 이제 바꿨습니다. 그 결과 어떤 효과가 나타났냐면 일단 광고 집행하고 3개월 동안 무려 매출액이 100억 원에 육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면 시장에서 그 순위도 4위로 이렇게 뛰어 올랐고요. 그리고 이 광고는 대학생이 뽑은 좋은 TV 광고에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광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이 패러디 속을 이용한 광고가 소비자들한테 재미나 즐거움, 웃음 이런 것들을 줬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좋은 패러디가 되려면 원작을 갖다 쓸 때 여기에 비평이라던가 해악 이런 것들을 가미해서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즐거움이 느껴지게끔 재미가 느껴지게끔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런 패러디 소구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패러디 소구는요,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유명한 원작을 갖다 썼다. 이것은 잘하면 입소문을 유발하고 사회적으로 크게 회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홍보 효과를 유발할 수 있게 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사례를 들었던 이 왕뚜껑이 사실 예전에도 패러디 소구를 이용한 광고를 집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2013년뿐만이 아니라 2004년도에도 이제 패러디 광고를 집행을 했었는데 그때는 SK텔레텍의 스카이 뮤직폰 광고를 패러디를 했었습니다. 이 광고가 그 당시에 굉장히 쿨하고 세련되어서 인기를 끌었는데 이걸 또 패러디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입소문을 유발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왔는데요. 그 광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뚜껑 열까? 왕뚜껑, it's delicious. 이 광고를 집행하고 나서 어떠한 그 효과가 있었냐면 일단 광고 집행하고 3개월 동안 무려 매출액이 127억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2.1%나 증가한 금액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패러디 소구가 이제 입소문을 불러일으키면서 홍보 효과가 잘 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장점으로는 친근감을 형성한다라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패러디 소구에서 활용하는 원작들은요, 아무래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호감을 주고 친숙하고 친근한 것, 이런 것들을 갖다 쓰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게 제품으로, 브랜드로 전이가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제품,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제 거부감이나 저항감 이런 걸 덜 갖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친근감, 친숙함 이런 걸 갖게 만들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 패러디 소구는요, 상기도가 높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패러디의 대상이 되는 원작들은 소비자들이 적어도 한 번 이상 반복해서 보고 기억 속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패러디 소구를 통해서 또 다시 봤다는 것은 이거는 반복 학습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이렇게 반복해서 보게 되면 잘 기억이 되죠. 마찬가지예요. 패러디 소구를 통해서 이렇게 자꾸 보게 되면은 반복 학습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잘 기억하고 회상, 상기를 하게 된다는 이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패러디 소구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소비자의 주의를 잘 끈다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연구자 최윤식은 우리 인간은 자신이 기대한 거하고 다르면은 틀림없이 거기에 주목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이렇게 기대한 거하고 다르면 왜 그러지 하고 해서 이렇게 주목을 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패러디 속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알려진 원작을 갖다 써요. 근데 그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걸 변형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다르니까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되는 거죠. 광고에서는 이제 이러한 기법을 익숙한 것, 낯설게 하기 기법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런 것들은 주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한번 봐주세요. 지금 인쇄 광고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원작이 무엇인가요? 원작이 뭐죠? 뭘 패러디한 것 같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석상을 가져다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갖다 쓰지 않았죠. 원래 다비드 석상은 누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청바지를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한 거하고 다르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리바이스라는 브랜드를 써가지고 이거에도 사람들이 주의를 하게 유도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패러디 소구는 주목을 잘 끄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패러디 소구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해당 제품의 이미지를 향상시킨다는 것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패러디 소구에서 활용되는 원작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것을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통해서 그 원작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우리 제품, 우리 브랜드로 끌어오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제품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게 되는 겁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봐주세요. 샤넬의 코코 향수 광고입니다. 여러분들 이 광고를 봤을 때 이 광고는 원작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원작이 무엇일 것 같나요? 원작은? 바로 명화 샘입니다. 그 프랑스의 고전주의 화가 앵그르가 그린 이 샘을 패러디를 했어요. 이 명화는 이제 샘의 정령인 이 ним프가 물 항아리를 이제 물가에서 이제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이것을 패러디를 함으로써 이 명화가 가지는 아름다움, 여성성, 관능미 이것을 그대로 이제 샤넬로 전이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 샤넬의 향수가 그냥 단순한 기성품이 아니라 이렇게 명화처럼 하나의 예술 작품과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함으로써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러디 소구는 이렇게 다양한 장점이 있는데 이 패러디 소구가 이렇게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점으로는 이게 자칫하면요. 표절의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작을 감춰버리거나 아니면 원작에서 너무 지나치게 많은 분량을 이렇게 이용을 하게 돼버리면 이게 자칫하면은 표절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저작권 침해 이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되면은 이게 곧 이제 부정적인 기업 이미지, 제품 이미지도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요. 사람들이 이 패러디한 원작이라던가 패러디한 장면 이런 것들은 기억하는데 정작 중요한 광고의 핵심 메시지라던가 또는 제품, 브랜드 이런 것들은 기억을 못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점이고 세 번째는 만약에 소비자가 원작을 모른다. 그러면 이 패러디로 인한 효과가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패러디는 얼마나 많은 소비자가 그 원작을 알고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원작을 알고 있어야지만 위에서 얘기했던 뭐 상기도라던가 주의, 긍정적 이미지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원작을 모른다. 그러면 패러디를 이용한 이런 효과가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롯데제과의 맛있구마 광고입니다. 이것은 아이스크림 제품인데요. 이 광고는 1989년에 집행된 따봉 광고를 패러디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따봉 광고 다 아시죠? 혹시 이 따봉 광고가 어떤 브랜드의 광고였는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당시에 이 광고가 집행이 되었을 때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 따봉이란 카피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TV 프로그램에서 패러디를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브랜드는 사람들이 기억을 못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뱀파이어 광고였었는데요. 당시에 이 광고가 집행이 되었을 때 특이하게도 이 해당 브랜드가 아니라 경쟁사인 선키스트의 제품 판매율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광고를 보고 이제 물건을 사러 슈퍼에 갔는데 이 브랜드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경쟁사인 선키스트의 제품, 이게 시장 1위 브랜드였는데 이걸 사람들이 사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 광고가 집행이 되면서 경쟁사 제품 판매가 늘어났던 대표적인 뱀파이어 광고였습니다. 한번 이 광고를 보시겠는데요. 보시면서 어떤 브랜드의 광고인지,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맛있구마 광고가 이 따봉 광고를 패러디를 했는데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랬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문제의 광고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오렌지의 명산지 브라질. 브라질에서도 정말 좋은 오렌지를 찾았을 때 델몬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봉! 델몬트 주스, 정말 좋은 오렌지로 만듭니다. 네, 어떤 브랜드의 광고였죠? 델몬트의 광고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델몬트는 기억 못하고 이제 따봉만 기억해서 이 광고는 이제 대표적인 뱀파이어 광고 사례로 이제 꼽히고 있습니다. 자, 맛있구마 광고는 이 델몬트 광고를 패러디를 했어요. 2003년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효과가 없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여러분들 왜 그런지 한번 판단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이게 지금 롯데제과오 광고예요. 그러면은 어떤 광고회사에서 만들었는지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어디에서 만들었을까요? 롯데는 자체 인하우스 에이전시 갖고 있죠. 어디죠? 네, 이 롯데는 인하우스 에이전시 대웅기획을 갖고 있죠. 거기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게 될 이 광고에는 농부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농부들 중에 일부는 대웅기획 직원입니다. 그리고 그 연구원이 또 등장을 할 건데 이 연구원은 롯데제과의 광고팀장입니다. 그래서 롯데맨들이 이제 출동해서 만든 광고예요. 한번 살펴보겠고요. 특히 여러분들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광고 효과가 좀 낮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왜 그럴까 한번 추측하면서 광고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고구마의 명산지. 적당한 햇볕과 좋은 토양이 맛있는 고구마를 만듭니다. 이곳에선 정말 맛있는 고구마를 보았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맛있구마! 맛있구마! 맛있는 고구마를 시원하게 얼렸다. 맛있구마! 제가 봤을 때 이 광고는 이 패러디로 인한 효과가 좀 낮게 나타났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 이게 아이스크림 광고죠. 그러면은 그 메인 타겟이 누구일까요? 주로 어린아이들일 겁니다. 그런데 2003년에 어린아이들이라면 당연히 80년대에 집행된 이 따봉 광고를 못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게 패러디 광고라는 것을 인지를 못할 거고 그로 인해서 결국 패러디로 인한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하면은 패러디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그 원작을 소비자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원작을 모른다 그러면 패러디로 인한 효과가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패러디 소구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범위가 한정된다는 것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패러디 소구는요, 쓸 수 있는 그 제품의 범위가 한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패러디 소구는 좀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진중하지 못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뢰성이라던가 믿음 이런 걸 제고하는 게 좀 부족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성적인 제품, 고관여 제품 이런 데는 많이 쓰이지 못하고 보통 저관여 제품이나 감성적 제품에 많이 쓰이는 그런 특성이 나타납니다.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맥카페 인쇄 광고인데요. 여러분 여기 한번 봐주세요. 이것은 원작이 무엇인 것 같나요? 뭘 패러디한 것 같습니까? 이건 뭐죠? 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 중에서도 아담의 창조 부분을 패러디를 했죠. 자, 여러분 여기 아담의 손을 좀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담이 무엇을 들고 있어요? 뭐냐면 바로 맥카페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이 커피가 그냥 단순한 인스턴트 커피가 아니라 이렇게 신이 내린 천상의 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감성적인 제품이에요. 저관여 제품이에요. 이렇게
패러디는 보통 저관여 제품이나 감성적 제품에 많이 쓰이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제품 범위가 한정이 된다. 이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패러디 소구를 배우고 있는데요. 패러디 소구는 장점도 많지만 그에 못지않게 단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패러디 소구는 잘 쓰면 약이 되지만 잘못 쓰면 그 단점으로 인해서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패러디 소구를 이용해서 광고를 창작할 때는 이 점을 감안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5번째 또 다른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인 온정 소구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정의, 특성 이렇게 2개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입니다. 온정 소구에서 온정이 무슨 뜻일까요? 한자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봐주세요. 지금 이 온자가 무슨 온자죠? 네, 따뜻할 온자죠. 그럼 정은 무슨 정자인가요? 사랑 정자죠. 그래서 한자가 지금 따뜻한 사랑 이 의미지 않습니까? 이 한자 의미 그대로 온정이라는 것은 뭐 가족애라던가 우정, 사랑 이런 것들을 본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아니면은 옆에서 지켜본다거나 아니면 듣고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느끼는 따뜻한 사랑, 따뜻한 정성 이것을 온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온정 소구란 무엇이냐? 바로 이걸 이용한 거죠. 따뜻한 사랑이라던가 따뜻한 인정 여기에 호소하는 소구법을 이것을 온정 소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이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끈끈한 정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정을 이용한 소구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온정소구의 특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정소구가 광고에서 어떻게 이용이 되냐면 보통 이제 사람과 동물 또는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가족애라던가 우정 그리고 뭐 사랑, 애정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쉽게 그 광고에 감정이입하고 공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온정소구는 이 동양권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 소구법인데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들을 유독 강조해 왔죠. 그래서 이 온정소구가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를 합니다. 학자 에빌리하고 맥클라클라는 이 온정소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온정소구는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다른 인간의 정서들하고 이 개념이 중첩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우리 한국에는 분명히 이게 끈끈한 정이 있어요. 그걸 활용한 소구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또 다른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인 비교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비교 소구의 정의와 장점, 단점 이렇게 3개로 나눠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점입니다. 이 비교 소구라는 것은 2개 또는 그 이상의 대상을 서로 이렇게 견주어 봅니다. 그리고 이 대상 사이에 일반적인 특성이나 차이점, 그리고 유사점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 이걸 비교 소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광고에서는 우리 제품과 경쟁사의 제품 이것을 이렇게 견주어서 우리가 더 우월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용을 하죠. 이 비교 소구는 특히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1972년에 연방거래위원회가 이 비교 소구를 이용한 광고를 허용해 줬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비교 소구를 이용한 광고는 소비자들한테 정보를 많이 줘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구매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가지고 허용해 줬습니다. 그 이후로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이용이 되고 있죠. 이러한 비교 소구의 이제 장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3가지, 즉 소비자, 그리고 시장 경제, 그리고 기업 이렇게 3개로 나눠가지고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비자 측면의 장점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비교 소구는 소비자들한테 정보를 많이 주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구매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을 돕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비교 소구는 우리 제품의 여러 속성을 경쟁사 제품 속성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주 자연스럽게 일반적인 광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형식상 많이 주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사례를 하나 들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로 롯데칠성의 사이다 광고입니다. 여러분들, 이 광고는 어떤 대상과 지금 비교를 하고 있나요? 지금 헤드라인을 보시면 콜라를 마실 것인가, 사이다를 마실 것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뭐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지 짐작이 되시죠? 뭐하고 비교를 하고 있죠? 네, 청량음료 시장의 1위 브랜드인 코카콜라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를 마실 것인가 아니면 우리 칠성 사이다를 마실 것인가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 제품 속성 측면에서 하나하나 비교를 하면서 소비자들한테 정보를 주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카페인입니다. 그래서 카페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칠성 사이다는 카페인이 없는데 코카콜라는 지금 카페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색소 차원에서 비교를 합니다. 칠성 사이다는 전혀 색소가 안 들어있는데 코카콜라는 색소가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속성은 바로 로열티입니다. 그래서 사이다는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는데 코카콜라는 외국에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제품 속성 차원에서 사이다와 코카콜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정보를 다 주고 있죠. 그러면서 칠성 사이다는 산무 음료, 카페인도 안 들었고 색소도 안 들어있고 로열티도 외부로 지불하지 않는 산무 음료다. 좋은 제품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제품의 속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경쟁사의 제품 속성도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 소구는 그 형식상 많은 정보를 소비자한테 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래서 결국 소비자들이 구매 의사결정을 내릴 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장 경제 차원의 장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교 소구는 제품의 품질이나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 비교 소구는 경쟁사 제품보다 우리가 더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하려면 실제로도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제품을 개발하고 그것의 품질, 서비스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는데 박차를 가하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것들이 이제 향상이 되는 그런 특징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그리고 시장 안에서 이렇게 선두 브랜드들이 독점하고 과점하는 것도 막아주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기업 측면에서 장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교 소구는 소비자의 주의를 쉽게 끌고 브랜드 인지도 기억률을 높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비교 소구는 우리가 더 우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형식상 좀 공격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그 과정에서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 기억률 이런 걸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이 신제품인 경우에는 시장에 좀 더 상대적으로 이렇게 잘 들어가고 위치를 구축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보통 이제 신제품은 시장 1위 브랜드를 이렇게 걸고 넘어지면서 우리가 이 측면에서는 더 우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렇게 얘기하려면 실제로 이제 그런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니까 저렇게 얘기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두 브랜드를 같은 포지션상에 놓게 됩니다. 비슷하다고 여기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신제품이 시장에 잘 들어가고 시장 안에서 위치를 잘 구축할 수 있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교 소구를 이용할 경우 이게 자칫하면은 논쟁, 분쟁을 야기해요. 근데 후발리 브랜드, 이 신제품은 그것도 사실 나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에서 이렇게 논쟁, 분쟁을 야기하면서 사람들의 주의를 끌면 그 과정에서 시장 안에서 위치를 잘 구축할 수가 있게 되죠. 이름을 알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교 소구를 쓰게 되면은 차별화에 도움을 줍니다. 이것 같은 경우엔 여러 제품의 속성들을 경쟁 브랜드와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게 돼요. 이런 게 더 우월하다, 더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차별화를 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비교 소구를 쓰게 되면 이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논쟁, 분쟁을 야기하면서 사람들의 주의를 확 잡아 끌게 됩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제품 판매율도 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단점을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소비자 측면, 시장 경제 측면, 그리고 기업 측면으로 나눠서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비자 차원의 문제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교 소구는 정보를 너무 과잉으로 줘서 소비자한테 혼란, 혼동까지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정보, 쓸데없는 것까지 다 하나하나 비교를 하면서 정보를 너무 많이 사람들한테 주게 됩니다.
그러면 정보가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사람들은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혼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공부할 때 정보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혼란스러운 거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장 경제 차원의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이 비교 소구는 이렇게 순수한 비교로 끝나면 괜찮은데 보통은 그러지 못하고요. 이게 비방, 헐뜯음, 비난 이런 것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난 광고, 반박 광고 이런 비효율적인 광고를 양산하는 것도 문제고요. 또 광고 산업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갖는 신뢰도 이런 것들을 저하시킨다는 그런 단점도 존재를 합니다. 자, 여기서 사례 하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비효율적인 광고를 양산을 해서 광고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약화시킨다. 이것의 사례를 들려고 하는데요. 무슨 사례이냐면 남양유업과 파스텔의 광고 싸움입니다. 1991년에 이 파스텔가 굉장히 급부상을 했었습니다. 그때 남양유업은 다음과 같은 광고를 진행을 했습니다. 1991년 1월 23일 날 한겨레신문에다가 이런 광고를 했어요. 카피를 보시면 지금 파스텔가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1번, 2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파스텔가 저온 처리 분유 이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조사해 보니까 고온 처리 기계로 분유를 만들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파스텔가 조제 분유 전용 기계 이거를 쓰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기계가 아니라 염료라던가 합성 세제 이런 걸 만드는 기계를 쓰고 있었다. 이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광고를 이틀에 걸쳐서 하니까 이제 파스텔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경향신문에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는데 헤드라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남양은 거듭거듭 사실과 다른 허위 광고를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예전에 이 광고 이제 신문에서 보고 정말 광고를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싶어가지고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서로 막 헐뜯고 있는 그런 광고를 진행을 하고 있죠. 아무튼 파스텔가 이렇게 반격하는 광고를 하니까 다시 남양유업은 이렇게 공격하는 광고를 집행을 했습니다. 동아일보에다가 스프레드 광고를 집행을 했는데요. 먼저 왼쪽 광고를 보시면 파스텔가 쓴다는 해바라기 기름, 그거 과연 아기 분유에 적합한 기름이냐 하면서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파스텔가 어린이 분유 전용 기계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그거 합성 세제, 화학 제품 만드는 그런 기계였다. 이렇게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광고로 서로 계속 비난하고 비방을 하고 있어요. 이건 불필요한 광고를 양산을 하는 거고 계속 이렇게 광고를 가지고 싸우니까 사람들이 광고 산업 전체에 대해서 비신뢰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이 비교 소구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비교 소구의 문제점으로는 기업 측면에서 부메랑 효과를 야기한다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부메랑. 여러분들, 부메랑을 던지면 어떻게 되나요? 네, 바로 이 부메랑이 다시 그걸 던진 사람한테 돌아오게 되죠. 바로 이것처럼 부메랑 효과라는 것은 어떤 계획이나 행동이 당초의 목표를 벗어나가지고 그 행동을 한 사람, 그 계획 이반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는 것을 부메랑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비교 소구는요, 오히려 이것을 이용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제품의 속성을 경쟁사 제품 속성하고 광고에서 비교를 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광고에서 경쟁사 브랜드라던가 경쟁사 제품의 특징, 장점 이런 것들을 부각시켜주게 돼요. 그래서 경쟁사의 제품 판매율이나 시장 점유율 이런 것들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광고에 경쟁사 광고를 등장시켜가지고 돈 들여서 경쟁사를 광고해주는 그런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비교 소구는 자칫 잘못하면요, 사회적으로 큰 분쟁, 논쟁을 만들 수 있고요. 때로는 법정 소송까지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분란이 일어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자사의 신뢰도나 기업 이미지 이런 것들이 저하되고 제품 이미지 이런 것이 하락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메랑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기업 측면에서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7번째로 또 다른 크리에이티브 종류인 증언 기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광고 안에 이제 모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모델이 물건을 이렇게 써보고 내가 이거 써보니까 진짜 좋더라 이런 식으로 자신의 제품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입니다. 보통 우리 인간들은 당사자인 광고주가 이렇게 직접 말을 하는 것보다 물건을 직접 써본 사람들의 말, 이른바 구전에 더 귀를 기울이고 더 잘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이제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 증언속을 다른 말로 구전효과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특성을 보겠습니다. 이 증언소구는 일단 사람들의 주의를 굉장히 잘 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대리인을 내세워요. 이 대리인은 보통 이제 일반인이나 아니면 전문가 또는 유명인인데 이 대리인들이 등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의 주의를 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 신뢰감을 잘 유발한다는 걸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 광고에 등장한 모델들이 내가 이거 써보니까 좋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좀 더 잘 믿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증언소구는 사람들의 주의를 잘 끌고 그리고 신뢰감을 잘 유발한다. 이런 두 가지 장점이 있는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러한 증언소구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영화 러빙 빈센트인데요. 여기에는 여러 대리인들이 등장을 해서 내가 이 영화 봤는데 참 괜찮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정말 그럴듯하게 들리나? 아니면 신뢰감이 드나?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영상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역사상 이런 영화가 다시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고호를 둘러싸고 있던 여러 가지 정황들이 고호의 유화 작품들, 풍경화를 그리고 초상화를 통해 가지고 생생하게 마치 오랜 100여 년의 동결 끝에서 녹아서 살아나는 듯이 다시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광경을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초반에 나오는 그 붓스트로크가 너무 생생해서 마치 내 자신이 뭐 페인팅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어떤 몰입도를 준 것 같고요. 아직 그 힘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광고가 살아 움직이는 느낌, 소장하고 싶은 그런 영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술인의 삶을 통한 인간의 고뇌와 갈등과 번민 그리고 외로움, 다양한 감정을 그리고 있는 영화로서 유화를 통해서 잘 그리고 있습니다. 프레임 하나하나에 사실 광고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신들을 굉장히 잘 녹여낸 것 같아서 장인 정신의 극치를 볼 수 있었던 그런 작품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 영화가 방향을 잃지 않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정말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참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거를 새롭게 알게 해주고 더 이 사람을 더 깊이 알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해주는 참 좋은 시도인 것 같고 That his paintings have indeed inspired so many people, be it artists or musicians as you heard at the end of the movie. Go and see it and think about your own life as well. I would like to show by my work what this nobody has in his heart. Your loving Vincent. 네, 이 광고에는 다양한 대리인들이 나옵니다. 애니메이터라던가 미술사학자, 미학자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자신이 이 영화를 봤는데 참 괜찮았다 하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니까 좀 더 그럴듯하게 들리죠. 이게 바로 증언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인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 이것은 번역하면 일상의 단면, 생활의 단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광고 안에서 우리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의 한 장면을 그대로 뚝 떼어내가지고 그대로 묘사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뭔가 이렇게 거창하게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소비자의 모습을 전혀 연출하지 않은 듯이 자연스럽고 담담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공감하게끔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더 보면은 이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광고 안에서 굉장히 담담하고 자연스럽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사성의 원칙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친근감, 호감을 갖게 유도를 합니다. 유사성의 원칙, 우리 수업에서 종종 언급이 되죠? 이것은 사람들은 자기하고 이렇게 비슷한 어떤 사람이나 대상을 봤을 때 쉽게 친근감이나 호감을 갖는다는 원칙입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사람들은 이제 이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 기법을 보면은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 또는 자신과 이제 비슷한 삶을 이제 광고에서 보기 때문에 쉽게 친근감이나 호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는 이제 광고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냐면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이제 광고 안에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광고주의 제품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장면을 이제 보여주는 식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 기법을 이용할 때는 뭔가 화려하고 거창하고 버라이어티하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일반인을 모델로 내세우고요. 또 그 다음에 소재 또한 우리 일반인들의 그 삶 속에서 일상생활에서 찾아내가지고 묘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진솔하게 이제 그려내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쉽게 공감하게끔 유도합니다.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 기법을 활용한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광고인데요. 여러분들 은행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지금 머릿속으로 은행 한번 떠올려 보세요. 보통 은행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뭔가요? 네, 은행은 아무래도 이렇게 돈 거래를 하는 곳이다 보니까 좀 차가운 느낌, 딱딱한 느낌, 때로는 비인간적인 느낌,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보시게 될 광고는 제일기획에서 제작을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은행하면 느끼는 그런 차갑고 딱딱한 이미지를 불식하고 인간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바로 이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 기법을 이용을 했습니다. 정말로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의 한 장면을 그대로 뚝 떼어내서 광고 안에서 묘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광고를 보시면서 아,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 기법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 보겠습니다. 우리 돈 어디 맡기지? 아유, 여보, 손톱 좀 튀기지 마요. 어느 은행 갈까? 한미은행 튼튼하잖아. 고객이 찾는 은행이 있습니다. 알차고 튼튼한 한미은행. 네, 이 광고 보시면 정말로 한 가정의 거실을 뚝 떼어내가지고 광고 안에서 그대로 표현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대화를 나눈 듯한 그런 느낌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는 이렇게 뭔가 화려하고 거창한 게 아니라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을 광고 안에서 그대로 아주 자연스럽고 담담하게 묘사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가 뭔지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 또 다른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 유형인 이제 데몬스트레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몬스트레이션, 번역하면 시범, 실현, 시연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광고 안에서 이 제품의 기능이나 성능, 효과 이런 것을 그대로 직접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대로 보여줘가지고 이제 증명하는 것. 이것을 데몬스트레이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대로 성능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보는 소비자들은 쉽게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방식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좋은 실현의 기준 6개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크 세이든이 제시를 한 건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숙지를 하셨다가 나중에 광고인이 되셔가지고 데몬스트레이션 이런 기법을 쓴 광고를 창작하실 때 이것을 좀 적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데몬스트레이션 기법을 이용해서 광고를 창작하실 때는 먼저 첫 번째로 이 실현이 좀 드라마틱한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소비자들이 봤을 때 재미있게, 흥미있게 그렇게 시연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 광고에서 하는 그 시연, 시범이 광고인이 주장하려고 하는 주제하고 딱 일치를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잘 파악하고 광고 효과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그 시연이 결과적으로 주장을 굉장히 잘 증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연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시연이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성능이 뭐구나, 아, 혜택이 뭐구나 이렇게 바로 알 수 있게끔 이해하기 쉬워야 됩니다. 그 시연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 시연이 경쟁사보다 먼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차별화가 확실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그 시연을 할 때 이걸 소비자가 봤을 때 믿을 수 있는 거야 돼요. 저거 조작한 거야. 가짜로 광고해서 만들어낸 거야. 이런 느낌을 줘서는 안 됩니다. 자,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볼보 자동차 광고인데 이 광고는 참고로 2014년 칸 국제광고제에서 필름 부분 영예의 그랑프리를 차지했던 광고입니다. 등장한 광고 모델은 액션 배우로 유명한 장클로드 반담입니다. 이 사람의 주특기 중에 하나가 바로 다리 찢기인데요. 광고에서도 다리 찢기를 선보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다리를 찢는지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광고는 대역을 쓰지 않았고요. 또 컴퓨터 그래픽도 사용하지 않고 한 번에 원테이크로 촬영이 된 광고입니다. 이 광고는 볼보의 어떠한 특성을 광고 안에서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유심히 생각하면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I've had my ups and downs, my fair share of bumpy roads and heavy winds. That's what made me what I am today. Now I stand here before you. What you see is a body crafted to perfection. A pair of legs engineered to defy the laws of physics. And a mindset to master the most epic of splits. Who can say where the road goes, where the day flows, only time. And who can say if your love grows as your heart shows, only time. We 지금 볼보 트럭이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가고 있었죠. 그리고 뒤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차간 거리를 이렇게 벌립니다. 바로 이 두 대의 트럭 사이에서 장클로드 반담이 다리 찢기를 선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볼보가 그만큼 안전하고 정밀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볼보의 다이나믹 스티어링 기술을 설명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볼보가 주행 중에 그만큼 흔들림이 없다.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볼보 트럭이 흔들림이 있었다면은 분명히 장클로드 반담은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일이 없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리고자 하는 바는 볼보가 그만큼 아주 안전하고 그만큼 정밀하다.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시연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로 여러 소구의 결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광고 안에서 2개 또는 그 이상의 서로 다른 소구법을 섞어서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사실 광고에서 꼭 하나의 소구법만 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 소구를 이제 섞어서 쓸 수 있는데 바로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 소구를 이렇게 섞어서 쓸 때는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많이 이렇게 섞어 쓰게 되면요, 그게 소비자의 인지적 정보 처리 과정을 이렇게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광고 메시지, 광고 내용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을 막고요,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혼동, 오해, 오인 이런 것들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섞었을 때 너무 많은 소구법들을 섞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10개의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를 배웠는데 사실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의의나 이런 것도 있죠. 이것은 그 무생물인 제품에다가 인간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부여하는 기법이고, 암시 이것은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방식이고, 이외에도 뭐 상징, 키치, 엽기, 서브리미널, 대화, 환상 등등 굉장히 다양한 소구법이 있습니다. 워낙 소구법의 종류가 방대해서 여기서는 다 살펴보지 못하고 대표적인 10개 위주로 배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크게 2가지로 나눠서 배웠죠. 하나는 광고가 극복해야 할 장벽,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의 종류였습니다. 광고가 극복해야 되는 장벽에서는 이 광고가
소비자를 잘 설득을 해가지고 제품이나 뭐 용역,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끔 하려면은 뛰어넘어야 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클러터죠. 혼잡도. 그리고 이외에도 사람들이 광고에 주목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잘못된 그 정보 처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오인 또는 주변 단서만 기억하는 거, 그리고 이외에도 광고를 피하는 거, 또 광고를 믿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광고가 극복해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살펴봤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총 10개를 살펴봤습니다. 즉 공포 소구부터 해가지고 뭐 유머 소구, 성적 소구 등등 해서 여러 소구의 결합까지 배웠습니다. 이 크리에이티브 소구라는 것은 이 컨셉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게 만들고 그리고 광고에 주목하게 만드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안내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광고 카피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일단 카피가 무엇인지, 카피라이팅이 무엇인지 그 정의를 살펴보고요. 그런 다음에 카피를 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5I 원칙을 학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피의 전략과 전술에 해당이 되는 카피 폴리시, 카피 플랫폼, 카피 포맷을 배우겠고요. 그리고 이제 카피의 구성 요소라고 해서 카피에서 가장 중요한 헤드라인, 그리고 위에 있는 오버라인,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서브 헤드, 그리고 카피의 몸체, 즉 바디 카피, 그리고 맨 밑에 있는 로고 타입, 그리고 이외에도 뭐 슬로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게 잘 만들어지면 사람들의 주의를 잘 끌고 그리고 광고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을 하셨다가 나중에 광고 창작하실 때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종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